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혹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쓰는 말과 행동은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처럼 비슷한 속담들이 많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언행을 보여주는 한 가족 덕분에 화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선 가훈을 근면 성실이라고 정해 놓으셨을 정도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물론 생활이 힘들었기에 저한테 거시는 기대가 많으셨어요. 동건아, 넌 가장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해서 의사, 판사같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해. 어릴 때부터 두각을 보였기에 거시는 기대가 남달랐어요. 저도 당연하게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라는 대로 성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활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선 재미없는 놈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매번 같은 일상, 지루한 공부로 인해 제 세상은 무채색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를 바꿔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재능 개발 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부서에 들어가서 1시간씩 원하는 거 하는 건데요.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감상부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엔 영화나 연극 같은 걸 텔레비전으로 보았기에 한 글자라도 더 볼 수 있었거든요. 이날도 평소처럼 부서 활동을 위해 반을 옮긴 상황이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지 않던 친구 하나가 다가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동건아, 이번에 뮤지컬 보러 가는 거 알고 있어? 뮤지컬? 그거 꼭 가야 해? 난 그냥 자습하고 싶은데.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너 혼자 남아있냐?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하니까 애들이 재미없다고 하지. 그렇게 공부가 좋으면 책이랑 놀지. 학교는 왜 와? 난 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리던가 할게. 뮤지컬 같은 건 관심이 없었기에 자습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는 대답만 들어왔습니다. 결국 뮤지컬 공연장에 오게 되었고 2층 구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시끄럽긴 하겠지만 여기서 책을 보면 되겠지 생각했고 이런 저를 본 같은 부서 친구들은 절 독종이라면서 수군거렸어요. 배우들이 나와 대사를 읊을 때까지만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쿵쿵 스피커를 통해 탁 하고 터지는 음악, 감정을 담은 가수의 목소리가 제 귀에 닿이더군요. 여러 표정을 담은 배우의 얼굴만 보이면서 점점 빠지기 시작했죠. 음악에 따라 제 가슴도 쿵쿵 뛰며 울렸고 막이 내릴 땐 박수가 저절로 나왔어요. 친구들은 처음으로 보이는 저의 큰 감정 표현에 신기해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올 때 선생님께선 조용히 절 부르셨고 전 선생님 옆자리에 앉았죠. 동건아, 내가 그동안 널 봐왔지만 네가 이렇게 맑은 눈을 하고 있는 건 처음이구나. 영화나 연극이랑은 달라요, 선생님. 저도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냐? 네, 저도 저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때 제 모습은 어느 순간보다 생기가 넘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때 봤던 작품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였으니까요. 선생님께선 공연 기획자라는 직업을 알려주셨고,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찾아봤습니다. 단어 그대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었고, 처음으로 스스로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슬퍼하실 거라는 사실을요. 그치만 다음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간밤에 꿈속에서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만큼 처음으로 가진 간절함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친 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거나 용돈이 부족해? 아니면 사고 싶은 문제집이 있어? 당신은 동건이가 그런 거 말하지 않게 먼저 좀 챙겨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공연 기획자가 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제 꿈이에요. 말을 마치자마자 뺨에서 느껴지는 화끈함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왼쪽 뺨에 손을 댄 채 울그락불그락해진 아버지를 말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멍하던 귀에선 점점 소리가 들렸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공연 기획자? 내가 그딴 일이나 하라고 공부시킨 줄 알아? 당신 애가 이런 생각할 동안 그냥 놔두고 뭐 했어? 그 말에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답답함이 터져버렸어요. 전 아버지 인형이 아니에요. 제 인생인 만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동건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당신도 그만해. 애가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전 죄송하다고 못해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울컥 올라오면서 문을 쾅 닫고 이불에 누워버렸습니다. 절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게 손을 쓰실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를 마주했지만 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을 거역하면 난 자식도 아니구나. 그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걸까 싶은 마음에 인사도 안 드리고 옷만 갈아입은 후 학교에 갔어요. 저의 뚱한 얼굴을 보신 건지 선생님께선 점심시간에 음료수 하나를 사주시면서 운동장 벤치로 데리고 가셨어요. 동건아, 심통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냐? 선생님, 전 그동안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목표도 없이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에 다니려고 성적을 올렸는데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반대가 심하세요. 아, 동건아, 넌 네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말씀은 드렸냐? 네, 공연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전망은 또 어떤지, 왜 하고 싶은 건지 이야기해드린 적은 없을 거 아니야. 부모님은 뭔지도 모르는 걸 하고 싶어 하니까 걱정돼서 말리는 걸 수도 있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선생님께 듣기 전까지 몰랐으니까요. 근데 용기를 못 내겠어요. 그럼 네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전달해 드리는 건 어떨까? 사람의 말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말이야. 너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차 싶었는데요. 생각해 보니 전 막연히 하고 싶다고 했지 부모님께는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편지를 쓰려고 하니 나쁘끄러워졌죠. 초등학생 때가 아니면 작은 카드 하나도 잘 안 적잖아요. 저도 거의 몇 년 만에 쓰려고 하니까 어색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며 전하고 싶은 말을 새겼죠. 그날 밤 귀가를 하자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저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내밀며 읽어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한 걸 적었습니다.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해요. 그리곤 방으로 들어왔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동건아, 이야기 좀 하자. 네. 거실에 앉은 아버지와 전 서로 말없이 바라만 보았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읽었다. 그동안 너한테 무거운 짐만 준 것 같아 미안하구나. 난 네가 남들만큼 잘 됐으면 했어. 네 엄마도 나랑 만나 고생 많이 하고 있고 하나라도 잘 키워서 훗날 걱정 없이 살았으면 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대나 법대에 갈까 생각했어요. 근데 저처럼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물론 유명한 직업은 아니라서 걱정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지원은 해줄 테니까.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단,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성적 떨어지는 건 용납 못한다. 어여 들어가서 자라. 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저 진짜 잘해볼게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도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닌 무표정한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당신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동건이한테 왜 그렇게 화낸 거야? 반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치만 얼마나 고민했을지 모를 편지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우리 아들이니까 충분히 잘할 거야. 아버진 화장대에 올려놓은 편지를 매만지시다가 잠드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방 서랍에는 제가 적어놓은 편지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부모님의 지원에 힘입어 관련 학과와 자격증 등 여러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도움을 주셨기에 서울권에 있는 학교에 무사하게 입학할 수 있었죠. 이미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 학교였던 만큼 폭넓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여러 작품을 보러 다니며 많은 공부를 했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예전과 달리 친구가 많이 생겼고 학생회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 축제를 직접 기획해보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날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축제의 꽃은 행사를 해주는 가수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핫한 스타를 섭외하기 위해 많은 학교 학생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자였기에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미 유명한 사람들의 섭외는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이 부분은 학생회 회의 안건에도 올라갔죠. 다른 학교들은 유명한 가수들 부른다는데 우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축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없는데 어쩌죠? 그런데 굳이 첫날에 초청해야 할까요? 차라리 첫날 가수를 빼고 학생들의 날로 지정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문득 굳이 초청이 필요할까? 우리 학생들도 끼가 많은데 재미있는 사회자를 모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초청이 끝났고 첫 번째 날만 비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치만 그것도 신청을 많이 해야 하잖아. 그러다가 신청률이 저조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자 초청하고 남은 예산으로 상품을 준비한다면서요? 아, 그 방법이 있었네. 그럼 당장 신청 양식이랑 포스터부터 만들자고. 그동안 초청할 생각만 했지 학생들 행사를 늘릴 생각을 못했기에 다들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 또한 재미있는 사회자를 고르느라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축제날 어마어마한 참여율을 보였어요. 사회자의 입담에 하하하며 터지는 사람들, 친구들과 공연 준비를 해서 끼를 뽐내는 학생들, 두 번째, 세 번째 날엔 초청한 가수 덕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축제였던 만큼 교수님들의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무대 뒤에서 공연들을 지켜보던 전 선배가 절 부른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죠. 누가 날 찾았을까 싶었는데 그 사람을 보다 헉하며 눈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번에 축제 기획했다는 후배 맞죠? 반가워요. 오랜만에 교수님을 뵈러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 땐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굳이 초청해야 한다는 틀에 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간 좋아하겠지만 누군간 지루함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날인 만큼 모든 걸 잊고 놀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졸업 후 여러 작품을 만들고 있던 존경하는 선배님이 절 찾으셨던 거였어요. 긴장한 목소리로 질문에 답했더니 곧 선배님께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보석이네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저와 같이 일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바닥에 있으면 후배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후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헤어질 수 있었어요.
뜻밖의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은 졸업 후까지 이어졌고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셨네요. 조언들을 해주시면서 실무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유명 스타들의 공연도 기획하는 기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점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K-팝 스타분의 콘서트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수차례 치러진 콘서트였기 때문에 색다른 무언가를 찾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직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원봉 라이트를 이용해 팬들이 하고 싶은 걸 글자로 표현해보는 이벤트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아시다시피 요즘엔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팬클럽을 통해 공모전을 했고 전달하고자 하는 문구도 만들 수 있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콘서트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결전의 그날이 되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즐거운 무대들이 이어지고 잠시 휴식하는 시간, 팬클럽에서 준비한 노래와 저희가 준비한 편지는 가수와 팬을 모두 울리게 만들었어요. 관종들의 행복한 비명소리, 감동받고 더 열심히 무대를 꾸미는 가수, 모두가 즐거워하자 환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쿵쿵 뛰었죠. 마치 학창 시절에 제가 무대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고 가수의 콘서트는 성황리에 끝마무리 될 수 있었죠. 스태프들과 정리할 때 저희 무대를 지켜본 선배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곁에는 여자친구와 처음 뵙는 분이 계셨죠. 선배님은 대뜸 절 끌어안으시더니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어. 와, 응원봉을 이용한 이벤트를 할 줄은 몰랐어. 하긴 요즘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색을 변화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 저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가워요, 동건 씨. 매번 무대 볼 때마다 느끼지만 대단해지신다니까요. 우리 그이가 동건 씨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아주 부러울 따름이에요. 아, 이쪽은 제 친구인데 성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공연 처음 봤는데 정말 멋졌어요.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감정이 전달된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선배, 오늘 다 같이 식사 어떠세요? 멀리서 와주셨는데 제가 살게요. 좋지. 여보, 성희 씨, 모두 괜찮죠? 저희야 너무 좋죠. 저희는 그렇게 근처 고깃집으로 가서 뒤풀이를 시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특별한 변화가 저에게 생겨났어요. 처음엔 4명이서 식사도 하고 간단하게 술도 즐겼는데요. 항상 제 공연을 보러 와 주었고 그 누구보다 좋아해 주셨거든요. 게다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예비 아내의 다정함에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었고 서로 알아가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거의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만 볼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주말에 자주 했는데 종종 제가 데리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가 서프라이즈로 데리러 갔던 거였는데 예비 아내가 주차장 쪽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손을 저으며 크게 부르자 화들짝 놀라서 저한테 오더군요. 어우, 놀래라. 말도 없이 이렇게 오면 어떡해. 놀랬어? 서프라이즈로 찾아왔는데 불편했으면 미안해. 아, 아니야.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어.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오랜만에 네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스테이크라는 말이 나오니 그제서야 얼굴이 풀려 있더라고요. 원래 화가 나더라도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진다고들 하잖아요. 저녁 식사를 한 후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카페에서 드립백을 파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회사 앞으로 갔지만 정작 예비 아내 회사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해드릴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작은 선물이라도 돌리면서 잘 부탁한다고 해볼까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고 오히려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네요. 회사 앞에서 데리러 가면서 종종 마주쳤잖아. 그래도 몇 번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내일 커피라도 돌려줘.
그러니까 그걸 왜 한다는 건데. 난 굳이 잘해주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사귄다고 해서 회사에 뭘 돌리는 건 이상한 거야. 못빠가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원래 그런 건가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은 유기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걸 잘 챙겼는데 사무실은 다른 거겠지 싶었어요. 앞으론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기분이 다시 저조해진 예비안을 아이스크림으로 달래준 후 집까지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무언가를 숨긴다는 기분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회사 사람들한테서 멀리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연애 사실 자체를 숨기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약간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일하던 중 차가 고장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은 교통체증이 심했기에 어떻게 집에 가나 고민하던 중 제 앞에 고급스러운 외제차가 끼익하고 서더군요. 창문을 열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차주인은 다름 아닌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얼른 타. 다들 뒤에서 기다리잖아. 이 차는 뭐야? 원래 끌고 다녔던 거야? 내 거야. 평소엔 네가 데이트하자고 데리러 오니까 일부러 안 타고 왔던 거야. 근데 당분간은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온 거지.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가네. 이런 차를 몰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제가 타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식당에 갔는데 화려한 차량에 사람들 시선이 꽂혔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명품 가방을 가지고 내린 그녀는 식당 안으로 먼저 들어갔죠. 근데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옆에 앉은 어린아이가 가방에 메어 있는 스카프를 만졌어요. 그걸 본 예비아내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빠르게 그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네요. 그러자 부모가 아이가 실수로 만질 수 있는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빼앗아 가야 하냐고 그랬어요. 이봐요, 아기 엄마. 그럼 어리다고 해서 그걸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가요? 어린애가 벌써부터 남의 가방에 손을 대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훼손된 부분이라도 있으세요? 훼손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만해. 그냥 어린애가 스카프 만진 거잖아. 격하게 반응하는 예비아는 나중에 물어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대뜸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거기서 끼어들면 어떡해. 이게 얼마짜린데. 그렇게 소중하면 집에 두고 안 들고 나오는 게 맞지. 애기가 알고 만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조금만 참아. 몰라, 난 집에 갈래. 휑하니 차를 몰고 가버리는 그녀의 태도에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분명 착하고 상냥했던 그녀였는데 가방 하나 때문에 저렇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허영심에 가득 찼던 사람인가 싶어 그날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미안했어. 사실 이거 부모님이 처음으로 나한테 선물해 주신 소중한 가방이었어. 나도 애지중지하는 거였는데 너 만나는 거라서 들고 나간 거야. 근데 남이 이걸 만진다고 생각하니까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소리 지른 건 잘못했어. 손상된 것도 아닌데 물어내라고 이야기는 왜 해? 솔직히 어젠 실망 많이 했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과민 반응했더라. 앞으로는 안 그럴게. 미안해. 미안함을 담은 목소리로 사과라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욱하기도 하니까요. 반성했으면 괜찮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기에 정말 실수였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겠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각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예비 아내와 주말에 시간을 맞춰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이었기에 저희가 도착하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주말이라 차도 막혀서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보단 운전한 그이가 더 힘들었죠. 전 옆에서 편하게 왔는걸요? 마음씨가 이렇게 고와. 우리 동건이가 일만 해서 며느린 평생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런 차만 아가씨 만나려고 그랬나 보네요. 엄마,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밖에 세워두고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어머, 어머, 내 정신 좀 봐. 조심히 들어와요. 싹싹한 그녀의 모습에 부모님도 마음에 쏙 드신 건지 좋아하셨어요. 거실에 앉자 상의 음식들이 거하게 차려졌더군요. 서울 음식은 전반적으로 심심해서 경상도 음식이 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맛있다고 연신 말하며 먹더라고요.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요. 아유, 그래요? 간이 짜거나 하진 않고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좀 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한텐 딱 맞는걸요? 우리 동건이가 이런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올 줄은 몰랐어요. 못난 놈 데리고 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동건 씨에 비하면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항상 새로운 공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저는 같은 일만 반복하니까요. 그 도전 정신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평소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기에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금술 좋은 부부가 탄생할 것 같다며 어릴 적 앨범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결혼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길 바란다는 걸요.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와 예비 아내는 잘 맞는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고 어머닌 예비 아내에게 이것저것 반찬을 싸서 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종종 뵈러 올게요. 조심히 올라가요. 동건아, 넌 사돈 찾아뵙고 상견례 날 정해지면 전화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차를 몰고 올라오는 길에 문득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거야? 아, 아버진 택시 하시고 어머닌 전업주부셔. 삼남매 키우시느라 맞벌이 상상도 못했거든. 택시? 떨떠름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에 흠칫했어요. 그래서 다시 얼굴을 봤는데 아까랑 달리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어서 제가 잘못 봤구나 싶었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평소에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였어.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난 나니까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어.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게 좋잖아. 아, 맞다. 우리 집엔 언제 갈 거야? 엄마한테 언제 간다고 미리 말해야 돼서.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건 어떨까? 그래야 상견례 날도 정하고 결혼 준비도 하지. 어,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게. 전 예비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일이 생기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집으로 들어간 예비 아내를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반겨주셨어요. 딸, 사돈 내너 어때? 잘 찾아뵙고 왔어? 어, 그런데 엄마, 역시 지방은 살 곳이 못 되나 봐. 주택인데 추운 거 있지? 추웠다고? 아니, 손님 대접을 왜 그렇게 하는 거니? 몰라. 엄마였으면 보일러도 엄청 따뜻하게 돌려놨을 텐데, 거긴 가니까 춥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동안 몰랐던 예비 아내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야 그럴 수 있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서 뭘 바라겠어? 그런데 돈은 좀 있어 보였어? 아니, 돈이 있었으면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버님은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주부로 계신데 요즘 같은 시대 전업주부가 말이나 돼? 그렇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돼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걱정된다니까. 그래도 자식 새 키우고 두 분이서만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겠지? 택시는 정령 같은 거 없으니까 계속 버실 거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일하시는 거면 괜찮겠지. 근데 정서방은 어떤 일을 하는데?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직업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걸 떠올린 예비아는 제가 공연 기획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연 기획자? 그게 뭔데? 콘서트나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딴따라랑 일한다는 거냐? 난 그런 놈 반대다. 조용히 듣고 계시던 장인어른도 반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제가 바로 연예인들과 일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주위에 여자가 많은 놈 치고 괜찮은 놈 못 봤다. 그리고 딴따라랑 일하는 걸 집에 들이려고 해? 엄마도 반대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공부 잘해서 대기업 전자회사까지 취업한 애야. 지금 중매를 해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좋은 직업 가진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딴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게다가 사돈네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결혼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조금 그렇긴 해도 자신에게는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한 번만 만나봐 달라고 했습니다. 난 만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애초에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장모님은 시원찮다는 얼굴을 하셨지만 예비 아내가 그래도 예의상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보기로 결정했죠. 주말에 찾아뵙는 걸로 결정되자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 백화점에 갔습니다. 깔끔한 정장과 구두를 사고 머리도 정돈했죠. 성희야,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어머님, 아버님 선물 고를 수 있었어. 오히려 내가 고맙지. 인사로 온다고 선물 사는 사람은 처음이라니까.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좋겠다. 내일 내가 집으로 데리러 갈 거니까 같이 가자.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간다고 했더니 흔쾌히 예비 아내가 동행해 주었어요. 혼자 왔다면 분명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취향을 알고 있는 예비 아내 덕분에 좋아하실 만한 걸로 손쉽게 고를 수 있어서 기분 좋았어요. 다음 날 예비 아내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지도 이런 일을 겪을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냥 일어났어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처가에 방문한 제가 처음 마주했던 건 텅 빈 거실이었어요. 당황한 예비 아내가 장모님을 부르자 방에서 걸어 나오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동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이 애미 되는 사람이에요. 엄마, 우리 밥도 안 먹고 왔는데 뭐라도 먹으면 안 돼? 집에 먹을 거 없다. 그렇게 뭐가 먹고 싶으면 엄마가 힘들지 않게 밖에서 먹고 왔어야지. 그래도 집에 손님이 오는 건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래, 그래. 커피 한 잔 주면 될 거 아니야. 거기 앉으세요. 부엌으로 가더니 컵에 믹스 커피를 한 잔 부어 오셨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미 식은 밍밍한 커피였기에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예비 아내는 바닥에 앉았고 장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곤 대뜸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우리 성이랑 헤어져 줬으면 좋겠네. 네? 장모님, 혹시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솔직히 자네가 우리 딸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네. 자네 공연인가 뭔가 만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벌이가 시원찮은 건 사실 아닌가? 대뜸 연봉 이야기를 하셔서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엔 저와 예비 아내의 직업적 차이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소한 직업은 맞았으니까요. 네,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번다고 생각해요. 딴 따라 비 맞추면서 일하는 직업이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거 많이 벌어봤자 4천만 원밖에 못 받더만. 그래도 남자면 5천 이상은 벌어야 하지 않겠나? 장모님, 제가 연예인 분들과 일하는 건 맞지만
딴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분들을 낮추는 말이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딴따라라는 말을 많이 아실 거예요.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을 낮게 부르는 말이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충분히 나쁠 수밖에 없는 말이었기에 정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건가? 그래, 직업은 그렇다 치세. 근데 우리 성이 데리고 갈 만한 능력은 되긴 하나? 우리 성이야 지금 어딜 내놔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수 있네. 능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적어도 집 하나는 해올 수 있어야지. 설마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집을 안 해올 생각은 아니겠지? 뜬금없이 집 이야기를 꺼내셔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걸 알기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에는 31평 이상의 신축 아파트 하나는 해와야 하지 않겠어? 전세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자가로 해와야지. 이때 황당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뻔뻔하게 요구하는 장모님께 어이없는 너털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 나이가 30대, 지금 열심히 벌어 통장에는 그래도 돈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권, 그것도 신축 31평 아파트를 사려면 적어도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만큼 혼수 같은 걸 해올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뻔뻔하게 집을 요구하는 게 어이가 없었네요. 우리 성이가 앞으로도 일해서 많이 벌어올 텐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30대인데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장만하겠습니까? 집에서 도와줄 형편은 안 되나 보지? 하긴 택시나 몰고 다닌다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가지는 거지. 아버지를 모욕하시는 예비 아내의 어머니 때문에 얼굴에 열이 확 모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만큼 항상 저는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진 그렇게 무시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 삼남매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지금도 매일 일하시는 분이세요. 노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시골에 사는 양반이면 나중에 아프거나 할 때 이것저것 요구할 텐데 내 딸이 그런 대우 받는 거 절대 못 보니까 헤어지던가 해. 그렇게 말씀하시곤 예비 아내를 향해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집사람이랑 결혼하면 저만 힘들어지겠다 싶었죠.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시면 파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이랑은 결혼 못합니다. 뭐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딴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인생인 만큼 두 분께는 더 이상 손 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도움만 받는다면 그 정도 아파트는 장만할 수 있는데 사람을 돈이나 직업으로 가리시는 걸 보니 그럴 가치도 없네요. 저로 인해 무시당하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울컥하더라고요. 어느 누가 자신의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걸 보고 싶겠어요. 항상 지갑에 넣어 다니던 아버지 명함을 그대로 장모님께 던진 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장모님께서 명함 속 내용을 보고 눈이 동그랗게 변하셨죠. 정신을 차리신 건지 절 붙잡으려고 부르셨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아내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대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비 아내의 어머니였거든요. 내가 미안하네. 사람을 그렇게 구분 지으면 안 되는 거였어. 아버지가 택시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셨네요.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성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나? 아줌마, 내가 당신 딸을 만나서 뭐합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당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딸이라고 해서 정상이겠습니까? 전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과하지 않는가. 안 그래도 딸이랑 남편이 어찌나 날 뭐라 하는지 몰라. 내가 사돈을 무시한 건 찾아뵙고 직접 사과하겠네. 지금 하나 알고 열은 모르시네요. 다짜고짜 손님 대접도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을 왜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차단할 거니까 저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장 제 기분을 풀기 위해 사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한테 했던 무례한 행동은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나빠진 전 바로 여자친구에게도 이별 통보를 했고 모든 연락수단에서 차단했습니다. 이걸로 정리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고 어딜 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오는 걸 느꼈어요. 괜히 무서워진 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얼마 뒤 미행하던 사람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아 경찰서에 갔죠. 그러다가 제 인생에서 그 언제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스토킹하던 사람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도 급하게 마무리하고 달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주한 사람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크게 뜨인 눈은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것 같았죠. 거기엔 아주 지저분한 몰골을 하고 있는 예비 아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씻었는지 꾀죄죄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려하게 입고 다녔던 그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 연락을 안 받아줘?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헤어지자고 했잖아. 파혼이라는 거 몰라? 누구 멋대로 헤어져? 누구 멋대로. 섬뜩한 시선에 잘못 걸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풀려나면 다시 한번 찾아올 것 같아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했죠. 처음엔 잠잠했지만 어느 날 술 먹고 전화 와선 술주정을 부리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닥으로 갔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의 정으로 이번에 연락하는 건 봐주겠지만 2번은 없어. 교도소에 가고 싶으면 연락하든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어서 무시했더니 시옷으로 시작하는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욕보이는 욕까지 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대로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역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더니 너나 네 엄마 수준이 똑같네. 뭐? 당장 사과 못해?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너나 해. 너 같은 거 한 트럭을 줘도 만날 생각 없어. 네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업보가 돌아간 거지. 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모르나 봐? 지금까지 행실을 그렇게 해놓곤 이제 와서 절 탓하는 그녀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내가 이 말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한 짓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너 계약직이라면서. 지난번에 공연 보러 왔던 친구가 널 알고 있더라. 같은 회사 다닌다고 해서 네 이야기를 했더니 계약직이라면서? 가족들한테까지 거짓말하는 건 어이없지 않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고 해야지. 뻔뻔하게 어쩌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어이없는 표정이 지어졌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저와 가족, 주위 친구들까지 속여 놓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하다 이젠 파혼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던 말로 참교육을 해주기로 했죠.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주위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녔잖아. 계약은 끝나서 백수가 됐지. 할부로 산 외제차 못 갖고 있지. 친구들한테서 2천만 원이나 빌려갔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랑 나랑 지인이 겹친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 네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 와서 말해주더라. 갚겠다 실만 밀어서 사기죄로 고소만 당했다면서. 차도 압류됐다는 이야긴 잘 들었어. 내가 너같이 허영심 많은 여자랑 결혼할 뻔했다는 게 쪽팔린다. 됐고 한 번만 더 기웃거려봐. 그땐 나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든 빚을 줄이기 위해 파혼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했던 그녀의 만행에 기분이 한없이 나빠졌습니다.
저의 파혼 소식을 알게 된 선배님과 형수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동건아, 미안하다. 미안해요, 동건 씨. 성희가 그런 애일 줄은 몰랐어요. 저한텐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아서 잘 사는 친구인가 싶었는데 그게 꾸며진 거였다는 걸 알았다면 소개도 안 시켰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두 사람의 마음에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람 하나 걸러낸 거니까요.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덕분에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우리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앞으로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네. 그리고 선배님과 형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두 분은 모르셨던 거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분위기가 풀리더군요. 하마터면 그 사람 때문에 몇 년간 알고 지낸 소중한 인연도 틀어질 뻔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이후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전화로 파혼 사실을 말씀드려도 얼굴을 마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동건아, 네가 갑자기 무슨 일로 온 거니?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는요? 제가 온 걸 아신 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죠. 저 파혼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가리는 그 집 사람들을 보고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어요.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아유, 우리 동건이가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아들, 우린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여자가 걔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야. 제가 힘들까 봐 먼저 절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포근함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의 일상은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담당하게 되었죠. 표를 구하지 못해 아쉬워하셨던 부모님을 초대해 제가 직접 기획한 무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선 말없이 다가오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어요. 아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절 끌어안아 주신 후 토닥여 주셨고 어머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도 건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은 집도 팔고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여잔 빚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역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려받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지금은 절 믿어주는 부모님, 형제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게 좋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해서 제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겐 아버지가 두 분이 계세요. 저를 낳아준 아버지와 마음으로 저를 품어 제 인생을 바꿔준 또 다른 아버지 말이죠. 길지 않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온통 두 아버지의 흔적 투성이더군요. 두 아버진 서로 참 다른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연을 통해 그런 두 아버지와 그 아래에서 자란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진 사연 속에 숨어있던 엄청난 비밀과 함께 말이죠. 어릴 적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할머니는 산파도 없이 혼자 아버지를 낳다 돌아가셨고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지으며 아버지를 혼자 키우셨던 할아버진 아버지 나이 17살 때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중학교도 가지 못하셨던 아버진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하며 파리 같은 목숨을 이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진 당시 새들어 살던 집 마당에 평상에 앉아 웃으면서 말해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고향 선배였던 집주인 아저씨는 혀를 차셨습니다. 아, 이제 고작 국민학교 들어간 꼬맹이한테 무슨 그런 고된 얘기를 하는 거야? 자네도 참. 아, 형님, 비록 제 인생은 고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가난은 해도 전파사라는 직장도 다니고 예쁜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말이죠. 아참, 이 가난한 고향 동생에게 저렴한 사글세 방을 내어준 멋쟁이 형님까지도요. 인심 썼다 이거야? 끝에 슬그머니 갖다 붙여대긴. 이따 저녁에 재수 씨랑 영재 데리고 우리 집 와서 밥이나 먹어. 마누라가 굴비를 사왔어. 아버지, 굴비가 뭐예요? 엄청 맛있는 생선이야. 아버지가 미안해 우리 아들. 아버지가 나중엔 꼭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꼭 알려줄게. 돈은 어떻게 많이 벌어요, 아버지? 글쎄, 사실 이 아버지도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서 말이다. 그래, 저기 주인집 아저씨는 중학교 선생이라 똑똑하고 우리보단 돈도 잘 벌거든.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형님, 우리 영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뭘 당연한 걸 묻고 있어? 영재야, 이제 국민학교 들어갔으니까 너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뭐냐, 그 변호사 같은 훌륭한 사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널 무시하지 않을 거야. 변호사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거든. 아니, 물론 변호사 같은 훌륭한 직업은 또 여럿 있지만 말이다. 그럼 전 커서 변호사 될래요. 변호사 돼서 우리 엄마랑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래요. 당시만 해도 우린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진 가족을 사랑했고 엄마 또한 제게 상냥했으니까요. 주인집 아저씨와 저희 아버진 절친한 사이로 아저씨 내외는 우리 가족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덕중아, 얼른 나와. 재수 씨도 얼른 나오세요. 주말이라 동물원에 사람이 미어 터질 겁니다. 예, 형님,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두 가족은 사이가 좋았어요. 함께 피서철에 놀러 가기도 했고 어린 저와 저보다 2살 많았던 아저씨네 딸을 데리고 가끔은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기도 했죠. 아저씨와 아버진 종종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셨는데 그 옆에서 얻어먹던 짭짤한 안주와 시원한 저녁 공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형님, 이번 달 사글세 못 낸 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열심히 산다곤 사는데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네요. 됐네 이 사람아.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자, 술이나 한 잔 받아. 자네가 방전되면 누가 자네 처랑 영재를 책임지나? 가장의 어깨는 늘 무거운 법이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아저씨의 응원과 달리 저희 집의 미래는 밝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 12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간 걸 시작으로 가뜩이나 무너질 구석도 없던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어릴 적엔 잘 몰랐지만 엄만 다른 남자 바람이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릴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아버진 일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어요. 야, 한영재, 슈퍼 가서 술 사와. 아버지, 슈퍼 아주머니가 우리 집 외상값이 너무 많다고 저번에 더 이상 술 못 준다고 하셨어요. 뭐야? 치사한 여편네. 누가 그 돈 떼어먹나? 자, 돈 이걸로 사와. 딴 길로 새지 말고 곧장 안 오면 너 죽어. 알았어? 더 이상 다정했던 아버진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진 절 영재아가 아닌 한영재라고 불렀습니다. 엄마의 흔적인 제가 밉다고 푸념했고 집 나간 엄마를 향해 온갖 육두문자를 붙여 욕을 해댔죠. 처음엔 그런 아버지가 무섭더군요. 하지만 전
또래보다도 더 빠르게 덩치가 커지고 있었고 왜소했던 아버지가 점점 무섭긴커녕 한심하고 미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취한다. 한영재, 물 가져와 얼른. 아버지가 떠다 드세요. 아버진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이놈 말하는 것 좀 봐라. 오호, 너도 결국 네 엄마 못된 싹바가지 닮았구나. 아주 그 애미의 그 자식이야. 네 엄마가 나 버리고 갔다고 너도 지금 나 무시하냐? 제가 아버지를 무시하게 만든 건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에요. 저도 엄마가 끔찍하게 싫어요. 나 싫다고 버리고 간 사람이니까요. 왜 자꾸 엄마 들먹이면서 죄 없는 제 마음에 상처 내세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늘 욕설 들어가면서 수발까지 들어야 하냐고요. 전 아버지가 끔찍하게 미워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 저는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괜히 동네를 서성거리다 불량한 형들 눈에 띄어 잠시 무서운 무리들과 어울리기도 했죠. 고작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애가 말입니다. 또한 전 얼른 아버지에게 자립하기 위해 아침에 신문 배달 일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아버진 또 제게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거시더군요. 뭐? 신문 배달? 야 이놈아, 너 이번에 중학교 올라갔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안 될 거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돈을 벌어 돈을. 공부 무슨 돈으로 해요? 이따위 집안에서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예요. 전 얼른 돈 벌어서 이 집 나갈 거예요. 정말 아버지라면 지긋지긋해요. 점점 저와 아버진 좁은 한 공간에서 서로 말 한 번 붙이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우리 부자를 챙겨준 사람은 주인집 아저씨 가족이 유일했어요. 아저씨는 늘 아버지를 찾아와 다그치고 채근하셨죠. 덕중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너 그딴 여자 하나 떠났다고 네 인생까지 망칠 작정이야? 오히려 그딴 인간 더 늦기 전에 네 인생에서 사라져 준 걸 고맙게 생각하면 되지. 신경 끄세요 형님. 전 어차피 마누라한테도 버림받고 이런 시궁창 인생 벗어나지도 못하는 버러지예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영젤 생각해야지 영젤. 화도 내고 등짝을 후려치고 설득해가며 아저씨는 아버지를 수렁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 반찬을 챙겨주셨고 두 분의 딸인 지혜 누난 절 볼 때마다 자기 팔로 제 목을 장난스럽게 감싸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넌 몇 살이나 먹었다고 맨날 그렇게 죽상이냐? 나랑 오락실 가서 게임이나 하자. 나 엄청 연습 많이 했으니까 각오해. 안 가. 눈 하나 가. 이게 어디 감히 누님한테 큰 소리야. 잔말 말고 따라와라잉. 누나는 늘 우울해하던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더욱 과장해서 밝은 척을 해줬던 거예요. 결국 억지로 끌려가 누나와 오락을 할 때면 아버지를 향한 미움 때문에 힘들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곤 했죠. 그렇게 술만 마시던 아버진 결국 심한 간경화가 오더군요.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던 아버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길 반복하며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누워있던 아버진 아주 오랜만에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영재야.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한영재가 아닌 영재야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그냥 흘끔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아버진 그런 제게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한 번만 널 안아봐도 되겠니? 싫어요. 저는 볼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마음에 잠시 집 문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믿고 속상해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말없이 울고 있으니 마침 대문을 열고 들어오던 누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재야, 왜 그래? 또 아버지랑 싸웠어? 아니, 그건 아닌데 누나. 나 아버지가 정말 너무 미워. 내가 제발 술 좀 마시지 말라고 애원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저렇게 불쌍하게 누워있으면 누가 동정이라도 해준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옛날 다정했던 아버지인 척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말 같은 걸 하는 건데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야. 저는 누나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놀란 누나는 제 옆에 쪼그려 앉아 제 어깨를 감싸고 토닥토닥 달래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아버진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 장례는 아저씨가 직접 치러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중1이었고 제겐 일가 친척이 없었으니까요. 아저씨가 아주 나중에 말씀하시길 수소문을 해서 엄마에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렸지만 엄만 들은 척도 안 했다는군요. 자긴 그 남자와 새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아저씨를 쫓아냈다고 해요. 엄마에게 전 아버지와 같은 짐 혹은 혹덩이 그 이상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렸지만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미움과 원망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진 엄마처럼 절 버려두고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버지 또한 자식을 위한 마음보다 자신을 떠난 엄마를 향한 원망이 더 컸으니 술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걸 테니까요. 아버지를 많이 위하셨던 아저씨 또한 심하게 낙담한 모습이더군요. 아저씨는 납골당에 안치시킨 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리셨죠. 덕중아, 너도 참 모진 놈이다. 모진 놈이야. 네 아들만 불쌍해서 어쩌냐. 그날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와 제게 함께 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납골당에서 아저씨가 제게 불쌍하다고 한 말을 들었으니까요. 불쌍한 걸 불쌍하다고 했을 뿐인데 그땐 아마 어린애의 치기 어린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싫어요. 저 하나도 안 불쌍해요, 아저씨. 저 지금 신문 배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유 배달도 하고 전단지 알바도 하면서 사글세 꼬박꼬박 낼게요. 저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아주머니와 누난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게 호통을 치셨죠. 넌 네가 다 큰 어른 같지? 아니야 이놈아. 내 눈에 넌 이제 막 걸음마 뗀 갓난애야. 사글세 같은 거 필요 없어. 네 아버지 어차피 1년 전부터 사글세 따위 내지도 못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너한테 다시 받으랴? 나 학교 선생이야. 어려운 학생을 후원을 못해줄 망정 너한테 돈을 받으라고? 선생 자존심에 먹칠하지 말거라. 내 품에 있는 이상 넌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잔말 말고 들어와. 그래 영재야. 아저씨 말대로 해. 아줌마가 장례 치르는 동안 한 번씩 와서 네가 쓸 방 치워놨어. 널 혼자 두면 이 아줌마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자. 어? 사실 아저씨 말대로 저는 고작 14살이었는데 혼자 사는 일이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그런 두 분의 말에 감사해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제가 방 정리를 마치자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영재야, 너 신문 배달 이제 그만둬라. 보다시피 우리 집이 부잣집은 아니어도 너 하나 더 걷어 키우는데 힘이 빠듯할 형편은 아니야. 우리가 보살펴 줄 테니까 넌 공부만 해. 아저씨, 저 그렇게 민폐 끼치는 애 되고 싶지 않아요. 전 얼른 돈 벌어서. 어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전부터 왜 벌써 돈돈거리는 게야? 아저씨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공부를 하라고.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가지고 남들 보란 듯이 살아. 살아가는데 남들 시선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남들이 넌 무시하지 못하게 살란 말이야. 정 부담스러우면 악착같이 성공해서 갚아. 이 어린 나이에 신문 같은 거 들지 말고 연필을, 펜을 들어야 네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는 건 때려치우고. 말씀은 무섭게 하셨지만 아저씨가 절 걱정한다는 마음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전 불량한 무리에서 멀어지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저씨의 말 한마디에 제가 변했다기보단 솔직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 무리와 어울렸던 거지 애초에 그런 짓이 잘 맞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바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처음 그 집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재 너 성적이 이게 뭐야? 학원 다니면서 졸았어? 죄송해요 아저씨. 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동안 공부를 손에서 나서 그런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건 다 핑계야. 네가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은 거야. 덜 절박하니까. 너 성공할 거라며? 성공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피나는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야 이놈아. 여보, 애 좀 그만 잡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적 잘 나왔는데 왜 그래요? 우리 지엔 영재보다 성적 훨씬 못 나와서도 아무 말 안 했으면서 영재 이놈이 남들보다 더 영특한 놈인 걸 아니까 그렇지. 아까워서. 잔말 마고 영재 너 다음 시험 때도 이 모양이면 아저씨한테 혼날 줄 알아? 아저씨는 유독 제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 강요 때문에 처음엔 공부가 하기 싫어지더군요. 하지만 억지로 공부하고 있는 제게 과일을 가져다 주며 다정하게 건넨 아주머니의 말에 그나마 위로를 받았죠. 영재야, 아저씨가 좀 무섭지? 학교에서도 호랑이 선생님으로 소문이 났다더라. 아저씨가 말은 저래도 다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야. 너한테 기대도 크고 아마 네가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고 더 모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속은 여린 양반이니까 착한 네가 이해 좀 해줘. 아저씨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등산 간다니까 우리 그날은 공부하지 말고 아줌마랑 지혜 누나랑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영화 구경도 하고. 아저씨한텐 비밀로 하고요? 그럼 당연하지. 자, 아줌마랑 약속. 대신 다녀와선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거다. 아주머니는 굉장히 다정한 분이셨어요. 누나 또한 늘 제 편이 돼주었죠. 그런 두 사람 덕분에 전 공부 이외에도 밥상 예절, 어른 공경 등 저에게 계속 엄하게 구는 아저씨의 가르침을 따르고 아저씨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후 그 집에서 산 지 3년여가 지났을 땐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소린 한 번도 듣지 않았죠. 아저씨는 그렇게 아버지와 살 동안 태도와 예의 범절이 많이 불량해진 절 가르치셨던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 반 친구와 크게 싸움을 했었어요. 아저씨는 제 보호자 자격으로 잠시 시간을 빼서 학교에 불려오셨습니다. 전 아저씨께 엄청나게 혼날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날 오히려 제 담임에게 화를 내시지 뭐예요? 영재 이 녀석이 먼저 태수코에 주먹을 날렸답니다. 계속 태수가 영재를 고아 자식이라고 놀렸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량배도 아니고 주먹질하면 어쩝니까? 고아를 고아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아무튼 부모 없는 애들이 이렇게 티를 낸다니까. 영재 너 얼른 태수한테 사과해. 이 보세요 담임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왜 우리 애가 먼저 사과를 하느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다 고아가 된다고요. 선생이란 사람이 애가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보듬어 줄 생각을 해야지. 어찌 그렇게 못났습니까? 같은 선생으로서 창피합니다. 친구의 상처 놀리는 게 아니라고 저놈을 혼내야지. 참다 우라가 터진 우리 영재한테 먼저 사과하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영재 보호자로 온 제가 안 보이십니까? 제 피는 안 섞였어도 저희 집으로 거둔 이상 영재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입 조심하세요. 그날 아저씨는 교무실을 완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저씨는 담임과 저를 놀린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까지 사과를 받아내셨죠. 저는 그런 아저씨가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조차도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을 내시더군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옛날에 불량한 애들이랑 놀던 버릇 아직도 못 고쳤어? 어따 대고 주먹을 먼저 내밀긴. 하지만 아저씨, 아깐 분명 걔가 먼저 잘못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걔가 먼저 잘못했지. 하지만 너도 잘못했어. 지금이야 아직 학교라는 울타리가 널 지켜주고 있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 더없이 냉혹해지는 거야. 주먹은 네가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결해주지 않아.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힘을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얻고 지식을 가져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네가 고아인 게 뭐 창피하냐? 창피하지 않을 일 가지고 괜히 열내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은 냉정하고 냉혹해. 네가 고아라는 사실만으로 널 무시할 놈들은 아까 그 놈하고 네 담임 선생 말고도 이 세상에 수두룩 빽빽하단 말이야. 넌 남들보다 출발선이 뒤에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더 무시 안 받고 인정받으려면 더 독하게 노력하고 더 참아. 남들보다 훨씬 예의 있고 똑똑하게 굴어. 아무도 널 무시 못하게 크라고 이 녀석아. 아저씨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까지 제게 인생에 대해 교육하셨습니다. 무작정 착하게 살아라. 넌 가여운 아이다 라는 말보다 냉정한 세상을 가르쳐주는 아저씨의 말이 가슴에 콱 하고 와닿더라고요. 게다가 아저씨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제 부모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덧붙이시더군요.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하다가 지치면 우리에게 기대서 울어도 된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란 그런 거야. 자식을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뒤에서 늘 조용하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존재 말이다. 그러니까 넌 우리가 있으니까 더더욱 고아란 말에 발끈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이 녀석아.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의 깊은 뜻을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그동안 아저씨를 조금 미워하기도 한 절 용서해 주세요. 저 아저씨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저씨는 바로 저를 마음으로 품어준 제 두 번째 아버지였던 겁니다. 저는 그 뒤 아저씨의 말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아저씨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커질수록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 미워지더군요. 친자식이 아닌 저에게 아저씨는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해주는데 정작 친아버지란 사람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절 떠나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아저씨는 가끔 혼자 술을 마시다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영재야, 네 아버지 너무 미워만 하지 말거라. 알고 보면 참 모진 인생을 살다간 불쌍한 사람이야. 네 생각처럼 한심하고 나쁜 사람만은 정말 아니었단다.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인했던 아저씨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아저씨의 손엔 저희 아버지와 둘이 찍은 사진이 들려있더군요. 엄마가 집을 나서기 전인지 두 분 모두 환하게 웃으며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전 그런 아저씨께 차마 알겠다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아저씨의 잔을 채워드리곤 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든든한 후원 덕에 명문대 합격한 전 어린 시절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졸업 후 대학원인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죠. 감사하게도 아저씨는 그간의 제 학비를 모두 대주셨어요. 덕분에 전 대학생 땐 과외만 몇 개를 하며 여유로운 대학 생활을 했는데 대신 과외를 하면서 모은 돈은 전부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너 쓰라니까 왜 자꾸 우리를 줘? 나 중학교 교장이야 임마. 곧 퇴직한다고 해도 연금도 충분히 받아. 그래도 어떻게 제가 학비를 전부 당연하게 받겠어요. 이건 자식으로서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제 효심이에요. 그냥 받아주세요. 저는 질색을 하는 두 분께 늘 돈을 가져다 드렸어요. 하지만 두 분은 그 돈을 결국 제 로스쿨 학비로 아예 입금해 버리시더군요. 제가 충분히 계속 벌어서 쓸 수 있는데 말이죠. 아저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도 대학이지만 대학원 생활은 차원이 다르게 힘들어. 이제 가외하지 말고 공부만 하거라. 얼른 변호사가 되는 게 오히려 우릴 기쁘게 해주는 일이야. 저는 감사한 두 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한 후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따로 고시원으로 들어가 공부했어요. 우리 아드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아줌마, 저 잘 챙겨 먹고 있다니까요. 이런 반찬 계속 안 해다 주셔도 되는데. 우리 아들 밖에 떼어놓고 내가 마음이 놓이나. 그래도 아줌마 오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알았어. 그럼 다음부턴 우리 지혜 시켜서 보낼 테니까 받아서 잘 먹어. 알았지? 가끔씩 전화하고 집에도 오고. 아주머니와 누난 번갈아 가며 제게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한 번씩 절 찾아와 밥을 사주며 응원해 주었죠. 이미 그들은 제 가족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셨죠. 생각보다 탈락의 고배를 많이 마셔야 했지만 그런 가족의 응원 덕분에 저는 나이 34살에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장해 영재야. 아줌마가 한번 안아보자. 오, 한영재, 좀 했다? 그렇게 변호사 되겠다 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멋지다. 누나가 임용고시 합격해 아저씨처럼 중학교 교사가 된 후로 그렇게 기뻐하는 가족들의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아저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서 계셨는데 가만히 다가가 보니 아저씨는 소리 없이 흐느끼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본 누난 와 웃으며 소리쳤죠. 세상에 우리 아버지 우신다. 내가 임용고시 합격했을 때도 이렇게 안 우시더니 이 집 진짜 자식은 내가 아니라 영재 너였던 거 아니야? 영재야, 아버지 네가 변호사 된 게 이만큼이나 기쁘신가 봐. 얼른 와서 한번 안아드려. 아저씨,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전부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 엄한 교육이 아니었다면 전 절대 이렇게까지 이악 물고 노력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제 또 다른 아버지세요. 물론 아주머니도 제 두 번째 어머니나 마찬가지시고요. 앞으로도 두 분께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널 정말 현명하게 키운 건지 모르겠구나. 내가 널 너무 엄하게만 키운 건 아닌지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잘 해내줘서 정말 고맙다. 축하한다 내 아들. 저는 아저씨를 꼭 껴안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절 안아준 아저씨는 그날 처음으로 절 아들이라고 칭해주셨죠. 아저씨가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결국 우리 셋 모두 눈물이 터져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또한 그날 전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또 한 가지 엄청난 소식을 안겨드렸어요. 아줌마, 아저씨, 사실 저 누나랑 3년간 교제 중이에요. 아들이 사회가 되는 걸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제 평생을 바쳐서 누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너희 둘이 결혼을 한다고? 누나는 얼굴을 붉힌 채 두 분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누나가 아주머니 대신 고시원에 있는 제게 반찬을 자주 가져다 주는 동안 우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어요. 어릴 때부터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하다가 정이 많이 들었는데 떨어져 살던 사이 새로운 마음이 싹 튼 거죠. 누나와 얼른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욱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뒤로 넘어갈 듯한 놀란분은 아저씨 한 분뿐이시더군요. 아주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뭐야, 엄만 알고 있었어? 왜 다 아는 듯한 표정이지? 나 말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니? 네 아버지야 워낙 이런 데는 둔하다지만 내가 반찬만 만들면 파득파득 네가 가져가겠다고 우기고 뭐 하냐고 물어보면 툭하면 공부하는 영재 옆에서 너도 영어 공부한다는데 눈치가 뻔하지 뭐. 아무튼 축하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재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된다는데 반대를 내가 왜 하겠어. 엄만 개인적으로 영재가 너보다 조금 더 아깝다고 본다. 헐, 거봐 내가 말했지? 분명 이 집 친자식은 내가 아니라 영재 너일 거라고. 아버진 허락해 주실 거죠? 네? 저는 괜히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아저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를 걷어준 건 걷어준 거고 자신의 딸에 대한 문제는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저씨는 우리를 번갈아 가며 물끄러미 보더니
대뜸 한 팔에 한 명씩 우릴 양쪽으로 껴안으시더군요. 그리곤 또다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조그만한 것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을꼬. 나도 많이 늙었구나. 그래도 너희끼리 살아간다면 내 늙어서도 너희 두 사람 걱정은 안 하고 편히 갈 수 있겠다. 잘 생각했어. 너흰 분명 사이좋게 잘 살아갈 게다. 아저씨, 아까도 엄청 우시더니 이렇게나 눈물이 많은 분이셨어요? 우리 아저씨 많이 늙으셨네. 그러는 영재 너도 또 눈물 그렁그렁 하고 있구만 뭘. 아무튼 둘은 진짜 피 섞인 부자도 아니면서 참 똑 닮았어. 안 그래 엄마? 결국 아저씨와 저 두 사람은 또다시 눈물 콧물을 주렁주렁 매달고 흐느꼈습니다. 누나 아줌만 그런 우리를 보며 울보부자라고 놀려댔죠. 다 같이 저녁을 먹은 후 아저씨는 조용히 절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저씨 입에서 나온 말은 저녁 식사 내내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던 제 기분을 순식간에 비에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너도 어엿하게 꿈을 이뤘고 나는 널 다 키웠으니 이젠 너에게 말해줘야겠구나. 뭘요 아저씨? 20년 전에 미처 너에게 말해주지 못했던 진실을 말이다. 먼저가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이 써졌습니다. 하필 이 좋은 날에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시나 싶었죠. 하지만 버릇없이 아저씨의 말을 막을 수 없기도 했고 20년 전의 진실이라니 그게 대체 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전 잠자코 아저씨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란 놈은 엄청난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고 말았죠. 사실 네 아버지가 죽기 한 달 전쯤 날 따로 찾아와 부탁했었다. 부탁이요? 그래, 자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미리 널 내게 부탁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비인 자기까지 가버리면 남은 넌 어떡하냐고 엉엉 울더라. 자기가 널 더 챙겼어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못난 인간이었대. 이렇게 빨리 몸이 망가질 줄 알았다면 너에게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주는 건데 그러긴커녕 너와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면서 후회하더구나. 그리곤 자기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나로 변경하고 싶다고 했어. 네 아버지가 그래도 너 생각한다고 그런 보험을 틀어놨었더라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 돈으로 너 공부시키고 잘 좀 키워달라고 내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사정을 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안아봐도 되냐는 말을 빼곤 제게 사과 한번 한 적 없던 사람이 저를 위해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다뇨.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보험금을 왜 저한테 직접 안 남기고 아저씨한테 남기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 얘기를 왜 저한테 여태 안 해주셨어요? 보험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절 부탁을 하셨다는 걸 왜 제게 말을 안 해주셨냐고요. 제가 아버지를 평생 얼마나 미워하며 살았는지 누구보다 아저씨는 잘 아시잖아요. 보험금은 당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네가 걱정이 된다고 했어.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린 네가 갑자기 큰돈을 만지게 되면 허무맹랑한 말에 속아 빼앗기거나 옳지 못한 곳에 쓸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내게 맡겼던 게다. 그 돈으로 널 키워달라고. 그리고 너에게 여태 모든 일을 말하지 않은 건 네 아버지 부탁 때문이었다. 사실 네 아버진 자신이 널 내게 부탁했다는 걸 평생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네 아버진 죽을 때가 돼서야 자기가 너에게 사과라고 착한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걸 보면 너에게 남은 죄책감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던 아들이 자기가 가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그러지 말걸 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지 않길 바랬어. 어차피 너에게 자신은 죄인이니 차라리 자신에 대한 미움을 동력으로 네가 독하게 살아가길 바라겠다고 했다. 아저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청난 진실을 들은 저 또한 멍하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저씨는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 어미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널 보며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 그래서 언젠간 너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앞만 보며 달리던 네가 혹시 중요한 시기에 무너지기라도 할까봐 말을 할 적기를 놓치고 말았단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젠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야. 20년 전 돌아가시기 이틀 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냐는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엄청난 용기를 낸 아버지의 말씀이 말이죠.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어도 아버지 늘 제 등 뒤를 보고 계셨던 거죠. 결국 저는 대성통곡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절 안아보고 싶다는 아버지 마지막 부탁을 제가 단번에 거절했어요. 싫다고요. 근데 아저씨 말이 사실이면 제가 그러면 안 됐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고작 인연이었어요. 아버지가 저에 대해 정말 미안해하신 거라면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방황했던 시긴 제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놈이 고작 그 시간을 못 참고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다는 거잖아요. 절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절 위했다면 아버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게 사과를 하셨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평생 동안 미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다. 차라리 네 아버지한테 널 부탁받은 바로 그날이라도 너에게 네 아버지 진심을 전해줬더라면, 그랬더라면 너희 두 부자가 화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저씨. 사실 그냥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자식이 돼서 한 번만 아버지께 먼저 다가가 볼 걸. 그랬다면 아버지도 저에 대한 진심을 보이는 게 조금은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요. 평생 고생만 하다 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자식한테 미움받고 산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불효자고 죄인이에요. 아니다,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몰랐잖니. 영재야, 네 아버진 절대 불쌍하지 않다. 왜냐면 네 아버진 아들인 네가 변호사가 된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봤을 테니까 말이야. 자신과 달리 넌 꼭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돼서 성공하는 거, 그거 하나가 자기 유일한 소원이라고 했어. 지금쯤 하늘에서 아주 많이 기뻐하고 있을 거란다. 그러니까 영재야, 지금이라도 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이제 미움은 모두 털어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리 와, 내 새끼. 네가 그렇게 서럽게 울면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아저씨는 오열하는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두 사람 모두 생전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던 거겠죠. 아저씨는 함께 여름밤 평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이자 동생의 모습을, 저는 그 평상 위에서 제게 마른 오징어를 건네주며 한쪽 눈을 찡긋하던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삶이 너무 애달프게 느껴져 더더욱 죄책감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방 밖으로 나가보니 거실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와 누나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들어보니 아주머니는 이미 아저씨께 들어 사정을 알고 계셨고 방 안에서 들려온 제 외침에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어 아주머니가 누나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군요. 누나 아주머니는 절 끌어안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었죠. 다음 날 저는 아저씨와 둘이 아버지의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마주한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곳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크고 작은 제 사진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중학교 졸업 사진부터 고등학교 체육대회 사진, 대학 입학 사진과
가족들끼리 물놀이를 간 사진까지. 그곳엔 제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늘어져 있었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아저씨였습니다. 나랑 집사람이 가져다 둔 거야. 어차피 넌 어렸을 때부터 여기 오길 싫어했잖니. 사진이 남아 그토록 걱정했던 자식놈 얼굴 보라고 그랬다. 야, 덕중아, 보고 있냐? 네 아들 드디어 어제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장어지? 나 네 자식만은 정말 훌륭하게 키워달란 네 부탁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 물론 고생은 영재가 훨씬 많이 했지만 말이야. 이 정도면 나 너랑 한 약속 지킨 거다. 나한테 그런 무거운 비밀 지우고 훌쩍 떠나버린 거 내가 두고두고 벼르고 있어, 이 자식아.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넌 원펀치 쓰리강냉이야. 아, 그리고 너랑 나랑 사돈지간이 되게 생겼다. 우리 딸 지혜 알지? 지혜랑 영재랑 언제 눈이 맞았는지 이 앙큼한 것들이 결혼을 하겠다는구나. 하긴 난리통에도 청춘은 불타오르는 법이지. 그립다 청춘. 아무튼 난 우리 애들 행복하게 잘 사는지 좀 더 지켜보다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다 내 동생. 아저씨 마치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듯 아버지의 사진을 쓸어내리며 덤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차오르는 눈물을 결국 참지 못하고 흘려보내며 20년 만에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영재예요. 아버지,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뵈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원망하며 살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전 아버지 그렇게 미워했는데 아버진 절 끝까지 아껴주셔서 제가 아버지 아들로 마지막까지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다른 것보다 20년 전에 아버지 못 알아들여서 죄송해요. 그거 하나가 제일 제 목에 가시처럼 걸려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저는 20년 전 안아드리지 못한 아버지 대신 그곳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차가운 유골함을 어떻게든 제 온기로 따뜻하게 데우려는 듯 저는 한참 동안 유골함을 안고 쓰다듬었죠. 그리고 그날 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해 겨울 저와 누나는 더 이상 누나 동생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저씨 아주머니 또한 제 장인 장모님이 되셨죠. 감사하게도 저희 신혼집은 장인 어른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 하니 장인 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봐도 괜찮어. 이거 20년 전에 네 아버지가 남겼던 보험금에 내 돈 조금 더 보탠 거야. 하지만 장인어른, 그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리고 그 돈은 아버지가 저 키우는 데 쓰라고 주셨다면서요. 난 그 돈보다 더 값진 걸 얻었잖니. 아들이자 사이가 된 영재, 너 말이다. 널 키워준 값은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아들 결혼할 때 뭐라도 해줬다고 네 아버지도 좋아할 거 아니냐. 이거 받고 부디 둘이 평생 행복하게만 살아. 결국 장인어른은 아버지에게 받으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를 키워주셨던 겁니다. 거기다 결혼할 땐 그보다도 더 큰 돈을 얹어주셨고요. 변호사라곤 해도 아직 사회초년생이었던 전 감사하게 그 돈을 받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평생에 걸쳐 저 키워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은혜 갚아 나가겠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서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세계 여행도 다녀오자고요. 그거 좋구만. 여보, 우리도 변호사 사이 덕 좀 이제 봐보자고요. 제가 은혜를 갚을 날이 아직 많을 줄 알았건만 결국 우린 모두 함께 세계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만에 장인어른은 폐렴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마스크 시국이 기승을 부렸던 바로 그 시기에 병원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던 장인어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가뜩이나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에 그런 불행을 만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며 전 장인어른께 약속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께 다 갚지 못하는 애 장모님께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라도 갚으며 살아갈게요. 장인어른, 제 두 번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늘까지 길이 멀 텐데 조심히 가세요. 제 말에 장모님과 당시 우리 아들 임신 중이던 아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장인어른은 저희 아버지를 모신 낙골당에 안치되셨습니다. 비록 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지만 이렇게라도 두 분이 가까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의 말이죠. 오랜만에 만난 두 분은 오래전처럼 어딘가에서 밤하늘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셨을까요? 너 때문에 힘들었다며 예전 하신 말씀처럼 장인어른은 저희 아버지께 장난스런 주먹을 날리셨을까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참 그립습니다. 친형제처럼 사이가 좋았던 젊은 두 분의 맑은 웃음이 말입니다. 언젠가 먼 훗날 저도 두 분을 뵈러 가게 된다면 그땐 저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어린아이 모습이 되어서 술 한잔하는 두 분 옆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세고 싶네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의 기일이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우린 이틀 중 하루를 정해 낙골당을 매년 찾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난 후론 아들도 늘 함께 데려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 얼굴을 두 분께 보여드릴 때마다 장모님은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곤 하시죠. 에휴, 두 양반 다 살아있었으면 손주 바보가 됐을 텐데 거 미안합니다들. 우리 손주 재롱은 나 혼자 실컷 보고 갈게요. 나중에 만나면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뻤는지 설명해 드리리다. 저는 저를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헌신하신 장모님과 두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약자의 편에서 힘쓰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명한 아내와 상냥한 장모님,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좋은 변호사로서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네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두 아버지께 제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일 테니까요. 이렇듯 처음 말씀드린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는 두 아버지 모두입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들 말이죠. 저 또한 언젠간 우리 아들에게 두 분처럼 훌륭한 아버지가 반드시 되어주고 싶어요. 저는 제 사연을 통해 부모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세상엔 생사도 알고 싶지 않은 제 엄마처럼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미처 다 보이지 않는 법인 것 같네요. 그러니 저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기 전에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부모이신 분 혹은 부모가 될 예정이신 분들 모두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